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그동안 생활용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유예기간이 2023년 10월 14일에 종료가 되는데요.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 생활용 숙박시설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차례 간담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오늘 생활용 숙박시설에 관련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생활용 숙박시설에 관련된 결론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2024년 말까지 이행강제금을 유예한다. 이 내용으로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이행강제금 관련된 부분으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시세 10%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토부의 입장은 시세 10% 부과는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공식으로 표명을 했고요. 생활용 숙박시설이 어떤 유예 조치가 있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또 구체적인 질문에 관련된 내용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의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속보로 생활용 숙박시설 국토부의 입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속보로 생활용 숙박시설의 국토부 결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5일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정부는 기존 생활 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에 관련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 이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23년 10월 14일에 용도 변경에 관련된 특례가 종료되는데요. 이 특례가 종료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유예를 해주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고려해서 충분한 신고기간 부여 및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게 2024년 말까지 유예를 하고 이 생활숙박시설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에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자,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2024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처분에 관련된 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1년 2개월 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까지인데요. 그 사이에 생활숙박시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어떤 제도로 개선할 건지 이 내용을 고민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자료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실거주의 임차인의 자녀 임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생숙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를 해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과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24년 12월 말까지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부분을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숙박업 신고도 하시고 실거주가 있다면 임차인의 자녀 임대 기간을 만료하고 그 다음에 생숙 관련 제도 개선을 면밀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2024년 말까지는 이 생숙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한 번 더 주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됐던 이 특례는 추가 연장이 없습니다. 추가 연장이 없고 10월 14일부로 그냥 종료가 되는 겁니다. 종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숙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10월 14일부로는 그냥 종료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2024년 12월 말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사이에 숙박업 신고를 하시고 또 임차인이 있다면은 더 이상 임대 기간을 연장시키지 말고 종료를 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연장되는 게 아니고 그냥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유는 주차장이나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영민원이 있고요. 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생숙이 왜 복잡하냐면은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과 생숙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 간의 마찰과 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어느 한편을 유리하게 적용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년 동안의 용도 변경을 연장해 준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생수 분양자들의 고충을 조금 더 배려한 측면이 되겠는데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2024년까지 한 번 더 연장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부여를 안 하겠다는 것이지 오피스텔 용도 변경은 10월 14일로 종료된다. 이 부분이 보도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자, 국토부는 생수기 본래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동계도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24년 12월까지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과 분양 기준, 허가 절차 등 생수제도 전반의 발전 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 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이 간담회 자리에서 대학 교수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는데 생숙도 주거가 아니냐, 주거를 좀 풀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앞으로 2024년 12월까지 분양기준이라든가 허가 절차, 생숙제도의 전반적인 발전 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 변화와 여기서 단어 하나가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세계 추세를 반영하겠다. 세계적인 추세까지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주거로 조금 풀어줄 수 있는 여건을 말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분은 생수의 민원을 해결하겠다,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이 내용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부의 구체적인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자체의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의 생수기 무려 49,000실입니다. 49,000실. 이게 지금 미신고가 되어 있고요. 상당수가 투자 목적 생수구로 추정이 된다. 상당수가 투자 목적 생수구로 추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실태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일 소유 2실 이상이 소유 객실수가 3만 실이 되고요. 30실 이상 소유 중인 객실수가 무려 18,000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실 이상을 소유한 객실, 한 사람이 30실 이상을 소유했다는 부분은 상당수가 투자 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투자 목적 추정의 생수에 대해서는 소유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30객실 이상의 소유 물량에 대해서 계도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우선 점검을 하겠다.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세대만 분양받아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30실 이상의 소유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점검을 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도표를 보시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생활숙박시설의 사용승인 통계가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지자체의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생숙 불법 전용 방지 대책 발표한 다음에 이 생숙에 관련된 세대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8,799가 2022년도에는 9,350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료는 계속해서 지금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회에서 생활숙박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 질문을 했고 국토부에서 전반적인 지자체 현황을 취합하겠다. 취합하고 나서 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취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생활숙박시설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기존 생수기 약 96,000실입니다. 96,000실이다. 상당히 많죠. 거의 10만 실에 육박할 만큼 많은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숙박업 신고 약 47,000실, 47,000실이 숙박업 신고를 했고요. 숙박업 미신고가 49,000실입니다. 49,000실.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51.6%가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숙박업 미신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숙박업을 미신고한 49,000개에서 30객실 이상 소유한 부분이 무려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이 미신고 중에 30객실 이상 소유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질의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토부 입장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자, 국토부 답변을 보시면은요.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 소유자의 형평성, 그리고 주거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도시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처럼 생활숙박시설도 준주택으로 좀 인정해달라 현장에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국토부 입장은 주거환경과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정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또한 생수분,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서 생활인프라,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가 학교 이런 생활인프라의 기준과 건축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그리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 때문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도로 인정을 받으려면 기존에 학교가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주거와 조금 맞아야 되는데, 이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역 입지는 조금 안 맞다. 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주택과 세금도 유사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근생빌라라든가 농막 등 타주택 전용 불법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생빌라, 즉 근생을 빌라로 불법 전용을 해가지고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게 근생빌라인데요. 이 근생빌라도 현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막 같은 경우도 최근에 농막 규제 발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었는데요. 이런 타주택 전용의 불법 사례와 콘도 등 타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가 우려되기 때문에 준주택은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숙박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근생빌라, 농막, 그리고 또 숙박시설의 다른 용도, 즉 콘도 같은 경우도 준주택으로 조금 인정해달라. 이렇게 또 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 부분에서 인정이 안 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준주택 인정 안 된다. 그리고 주거용도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요, 주택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관련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있는데요. 자,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양도세 중과도 생수분 배제되고 있고요. 전매 제한 같은 경우도 생수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통장 이 부분도 불표로 한 부분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주차입니다. 주차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세대당 한 대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세대당 0.5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수 같은 경우는 시설 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 부분에서는 상당히 낮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용도 변경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주차가 안 됩니다. 주차가 안 돼요. 생수를 오피스텔로 바꾸게 되면은 주차 대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피난 방화 같은 부분도 복법폭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요. 사실 뭐 직통계단까지 피난거리도 미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학교용지 분담금도 미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입지 가능 용도 지역도 주거 지역은 생수비 설치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모법의 조례가 바뀌어야만 설치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생수를 오피스텔로 이 용도 변경하기가 거의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수를 오피스텔 간의 건축 기준이 상이한데요. 이런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 변경이 어려웠던 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생활 숙박 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라고 2년 동안의 특례 기간을 줬는데, 아니 특례 기간을 주면은 뭐 합니까? 물리적으로 용도 변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미리 체크를 하고 가능하게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려웠던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답변을 보시면요. 불법으로 소용 중인 모든 생수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수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2년간의 특례 기간을 준 목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강원도 강릉이라든가 속초라든가 뭐 고성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생활 숙박시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숙박업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짓는 생숙과 이런 관광지에 짓는 생숙에 관련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특례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이라든가 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 변경 유도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냈습니다. 그동안 이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민원 많이 들어왔는데요. 또 한편의 답변이 추가 완화는 없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특례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완화 기준과 완화 불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코니라든가 바닥 난방, 전용 출입구, 전용 면적 산정 방식은 완화를 해줬는데 완화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난이라든가 방화라든가 안전 기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브랜처 설비 기준, 복도폭 기준, 방화 유리, 피난 거리, 즉 건축물이 오피스텔로 활용되기 위해서 화재 예방이라든가 안전 기준, 최근에 이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이 안전 기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완화가 불가하다. 이 내용으로 나와 있어서요. 특히 복도폭 기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과 생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화 불가 기준은 양보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용도 변경을 위해서 주거시설이 갖춰야 되는 주차장 기준이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도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심사도 받아야 되고 심의도 받아야 되고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2년 안에 바뀐 그런 생숙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생숙이 용도 변경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의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 변경 유도는 곤란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피난이라든가 안전 같은 경우는 양보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의 10%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수구 분양받으신 분들 중에 이행강제금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언론에서는 시세의 10%를 부과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로 부과하면 매년 수천만 원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국토부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매매가, 즉 시세가 아닙니다. 매매가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다. 자, 그러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뭐냐?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의 용도와 구조와 위치, 또 준공에서 경과한 경과년도를 고려해서 별도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매매가라든가 시세를 보고 이행강제금을 물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의 용도, 구조, 위치, 또 경과년도를 따라서 별도로 산정한다. 자, 위치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마다 땅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래서 공시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는 산식이 있는데요. 산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비를 비롯해서 용도와 또 위반 면적과 또 위치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시세의 10%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생계형 위반이라든가 소유자 변경 등에 관련된 사유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산출액의 최대 50%를 감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조금 낮게 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다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한 시세의 10%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시의 이행강제금 비교 관련된 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 해운대구의
위반 면적이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기준금액과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구체적인 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잘못된 계산. 매매가가 5억 5천만 원이었다면은 5억 5천만 원이었다면은 여기서 10%니까 5,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까?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세가의 10%이기 때문에 5억 5천에 거래했으면 5,500만 원을 매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난리가 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계산을 보시면요. 시가 표준액은 1억 원입니다. 자, 매매가가 5억 5천만 원이더라도 시가 표준액은 1억 원이다. 1억 원. 자, 1억 원이면은 이행강제금은 10%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이 매매가와 이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는 시가 표준액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부산 해운대구의 일반 면적 85제곱미터는 1년에 1,00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1,000만 원도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숙박업 신고를 하시고 정상적인 적법 절차를 밟으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사전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일, 30일, 20일이니까 대체로 60일입니다. 60일. 60일 정도까지의 시정명령이 나오고요. 이게 안 된다면은 이행강제금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보통 1년에 1회씩 부과를 하는데요. 지자체마다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자체의 조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1년에 1회씩 내야 되는데 앞서 설명한 대로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되면 위반사항을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원상복구, 또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야만 위반사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정 완료가 되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된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행강제금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얼마가 나올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요.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행강제금을 한번 좀 검색해서 제대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9월 25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생수에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공부를 했고요. 2024년 12월까지 1년 2개월 반 유예기간을 한 번 더 늘려줬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적법하게 행정 절차를 밟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속보를 전달하고 다음에도 나온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